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을 맡은 김채연입니다. 오늘은 박서정, 강소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익숙했던 산업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일수록 중요한 건 흐름을 읽는 눈과 나만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 아닐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미래를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이 되는 정보들, 여러분의 내일을 위한 시간, 잡학사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간단히 전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수도권과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5극 3특 균형 선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에는 전국 최초의 통합특별시인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교통인프라 확대와 지역산업 육성,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비수도권 취업자 수와 지역대학 경쟁률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학생들의 AI,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새싹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전국 초중 고등학생 16만 5천만 명을 대상으로 총 267종의 AI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히 농산어촌 학생과 도서벽지 학생, 이주 배경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학생들의 AI 활용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AI 특화 과정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대 후반 청년들의 고용시장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세에서 29세 비경제활동 인구는 78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특별한 구직 활동 없이 쉬고 있는 이른바 쉬어씀 인구가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띄는데요. 기업들의 경력직 중심 수시 채용 선호가 강해지면서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학교에 남아 추가 학업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생생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직업의 세계가 펼쳐질까요? 박서정 아나운서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혹시 인터넷에서 본인이나 기업의 이름을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온라인 공간 속에서는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는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오늘은 디지털 세상 속 보이지 않는 평판을 관리하고 개인과 기업의 온라인 이미지를 지키는 사이버 평판 관리자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이 사이버 평판 관리자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직업입니다.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 신흥 전문직인데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지금 기업과 공인은 물론 평범한 개인도 온라인 평판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이버 평판 관리자는 홍보대행사, 법무법인, IT, 보안기업 등 다양한 곳에 소속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디지털 리스크 관리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단순히 나쁜 댓글만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포털 사이트와 SNS, 뉴스 기사까지 폭넓게 모니터링하면서 부정적인 콘텐츠가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허위 사실이나 악성 게시물이 발견된다면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거나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긍정적인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검색 결과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특히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이들의 역할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제품 결함이나 내부 비리 등 민감한 이슈가 온라인에서 확산될 경우 이 사이버 평판 관리자는 실시간으로 여론의 흐름을 분석하고 대응 메시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골든타임 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대처하느냐가 기업의 신뢰도를 좌지우지하기도 하는데요. 이 일을 잘하려면 무엇보다 데이터를 읽는 눈과 빠른 상황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트렌드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는 물론 법적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필수로 갖춰야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윤리의식 또한 이 직업의 덕목입니다. 관련 전공으로는 홍보, 언론, 법학, 그리고 컴퓨터 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연결되어 있어서 진입 경로도 매우 폭넓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온라인 평판을 지키는 일의 가치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인과 기업의 디지털 자산을 묵묵히 지켜내는 사람들, 사이버 평판 관리자는 오늘도 빠르게 변하는 온라인 세상 속에서 신뢰를 선계하는 디지털 파수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석으로였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버 평판 관리자는 온라인 공간에 남겨진 수많은 정보 속에서 개인과 기업의 이미지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디지털 평판까지 관리하며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직업의 세계를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강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요즘 채용 시장의 가장 큰 변화, 바로 공채 축소와 수시 채용 확대입니다. 이제는 채용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고 연락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요즘 취업 잘하는 청년들은 이곳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전 세계 10억 명, 그리고 국내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매일 살펴본다는 비즈니스 SNS, 바로 링크드인입니다. 오늘은 신입이라도 인사 담당자의 레이더망에 걸려 먼저 입사 제안을 받을 수 있는 링크드인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링크드인은 전 세계 직장인들과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모여 커리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비즈니스 중심의 SNS입니다.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일반 SNS와 달리 내 프로필 자체가 온라인 이력서이자 포트폴리오인 셈인데요. 쉽게 말해 가만히 앉아서 채용 공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 시장과 기업에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플랫폼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의 헤드헌터들이 이곳에서 숨은 인재를 찾아 직접 캐스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입 취준생들은 프로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헤드라인 키워드입니다. 이름 밑에 단순히 취업 준비생이라 적으면 아무도 검색하지 않습니다. 경력이 없더라도 데이터 분석의 진심인 예비 마케터처럼 직무 키워드를 명확하게 적어야 노출 빈도가 높아집니다. 둘째는 상세 경력 및 프로젝트입니다. 대학 시절 팀 프로젝트나 공모전, 대외 활동 내용을 두 갈식으로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시각 자료 첨부인데요. 링크드인은 글뿐만 아니라 PPT, 카드 뉴스, 영상 링크 등을 등록할 수 있어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링크드인을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역제안의 기회입니다. 내 프로필을 매력적으로 가꾸어 두면 내가 지원하지 않았던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헤드헌터로부터 우리 회사에 지원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고 싶은 드림 기업의 현직자들이 어떤 커리어를 밟아왔는지, 또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프로필을 통해 생생하게 로드맵을 훔쳐볼 수 있다는 것도 취업 준비에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 위한 꿀팁도 있습니다. 프로필을 다 만들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소통을 시작해보세요. 관심 있는 기업의 실무자나 인사 담당자에게 정중한 메시지와 함께 일촌 신청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리는 직무 관련 글에 공감하거나 인사이트 있는 댓글을 남기면서 꾸준히 눈도장을 찍어보세요. 기업 내부에 숨겨진 채용 기회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추천을 받는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펙의 나열보다 내가 이 직무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꾸준히 기록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처럼요. 요즘 취업은 나라는 브랜드를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스펙 쌓기에만 매몰되어 막막했다면 오늘 당장 링크드인에 여러분의 멋진 온라인 명함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부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잡정보에서는 취업준비생이라면 한 번쯤 주목해볼 만한 플랫폼 링크드인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전문가와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링크드인인 만큼 이제는 이력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만나보겠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조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 미래 유망 직종 등을 탐구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직업의 세계 시간에는 게임 산업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직업, 게임 난이도 설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게임 난이도 설계자는 게임이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도록 전체적인 균형을 조정하는 직업입니다. 쉽게 말해 플레이어가 게임을 가장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재미의 균형을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게임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던 경험이나 반대로 너무 쉬워서 금방 질렸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게임 회사들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이도 설계 전문가들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게임 산업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플레이어들이 오랫동안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더 세밀한 설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먼저 플레이어가 어느 구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보스가 지나치게 강한지, 아이템 획득 확률이 너무 낮은지, 레벨업 속도가 너무 느린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몬스터의 체력이나 공격력, 캐릭터 능력치, 아이템 확률 등을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플레이 테스트를 통해 유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먼저 게임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분석력 또한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플레이어의 심리를 이해하는 능력과 창의적인 기획력 역시 필요한 역량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게임 난이도 설계자는 기술과 재미,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함께 고려하는 미래형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의 수준도 높아지면서 단순한 그래픽보다 얼마나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하는가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게임의 흐름과 몰입감을 조절하는 난이도 설계자의 역할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임 산업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더욱 성장할수록 플레이어 경험을 설계하는 직업의 중요성 역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게임이 너무 쉽거나 또는 어렵지 않게 이 게임의 재미를 책임지는 직업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말하는 방식과 문화를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회사 단체 채팅방 문화가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온라인에서는 한 신입사원이 회사 단톡방에 모바일 청첩장을 올린 사연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효율적으로 알린 것뿐이다 라는 입장과 사실상 축의금 압박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축의금 액수까지 단체방에 공개되는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직장 내 인간관계와 예절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단톡방 청첩장 논란, 효율인가 민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예전 직장과 달리 인간관계의 기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예전에는 회사가 단순히 일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 서로의 경조사를 함께 챙기는 공동체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직장인들은 회사와 사적인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경향이 참 강한데요. 특히 단체 채팅방은 업무 공간이라는 인식이 크다 보니까 청첩장에 올라오는 순간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입니다.
이 봤는데 아무 반응 안 하기가 애매하다, 축의금을 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생긴다라는 심리적인 피로감도 커지고 있는 거죠. 네, 단순히 청첩장을 공유한다는 게 아니라 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반면에 너무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소희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조직 문화라는 건 어느 정도 인간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혼처럼 중요한 일을 함께 알리고 축하받고 싶은 마음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특히 모바일 참석장이 익숙한 문화다 보니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정말 가볍게 공유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 공지방처럼 모두가 보는 공간보다는 친한 동료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했다면 불편함도 덜했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어떻게 공유하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축의금 액수를 단체방에 공유하는 것, 그런 문화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서정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많은 직장인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총무 역할을 하는 직원이 투명한 정산을 차원에서 공개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금액이 비교되면서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평균 축의금이 10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이 청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경조사비 자체가 경제적 부담이라는 반응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친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다, 회사 경조사는 최소한만 챙긴다라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분명 축하의 의미로 시작했던 문화인데 누군가에게는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장 내 경조사 문화,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소희 아나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선택권과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를 강요하거나 분위기로 압박하는 순간 좋은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회사 역시 구성원들의 다양한 성향을 존중하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직장 문화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하하고 싶은 마음과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감 사이에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의 잡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유상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내 전공을 살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사회가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 내가 선택한 전공이 금세 비주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학에서 전공 자체가 사라지는 일도 비일비재한데요. 오늘은 전공과 직업 그리고 앞으로의 커리어 설계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나침반이 되어줄 만한 인물의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다들 이 광고 기억하시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써보셨을 그 앱,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씨의 아주 특별한 커리어 여정에 대해서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출생한 그는 어릴 때부터 디자이너를 꿈꿨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예대에서 실내 디자인학을 전공했고 2002년부터 디자이너로 첫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의 첫 직업은 전공을 100% 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그는 가구 사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첫 사업은 쓴 실패로 끝이 났고 큰 빚을 지게 된 그는 생계를 위해서 다시 디자이너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창업 열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발판 삼아 2010년 마침내 대한민국을 뒤흔든 바로 그 앱, 배달의 민족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거대 기업의 시작은 지금의 화려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친구들 대여섯 명이 답심리의 한 카페에서 모여서 시작한 일종의 사이드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배달앱이었을까요? 2009년에 아이폰이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국내에는 스마트폰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김봉진 씨는 앞으로 종이 전단지가 사라지고 모든 배달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남들보다 빠르게 읽어낸 것이죠. 그렇게 음식점 전화번호 데이터를 발로 뛰며 구축한 배달의 민족은 당시에 업계를 제치고 단숨에 1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2010년 세상에 나온 배달의 민족은 글로벌 기업인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와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기업 가치만 수조 원에 달하는 독보적인 배달 플랫폼으로 입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끌어온 김봉진 씨는 창업 13년 만인 지난 2023년 대표이사직에서 아름답게 물러났습니다. 이후 그의 행보를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그는 아주 흥미로운 답변을 남겼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경영자가 아닌 다시 디자이너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린 디자이너로 시작해 실패를 딛고 거대 기업을 이끈 경영자가 되었다가 다시 본업인 디자이너로 돌아가는 김봉진 씨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늘 강조했던 배민다움이라는 브랜드 철학은 어쩌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기다움이라는 곳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공을 살리냐 마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나만의 방식으로 뚝심 있게 그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김봉진 씨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값진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네, 오늘 유상화 아나운서가 전해준 이 내용이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는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로 보는 일터 시간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8,000선을 넘나들며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을 때 투자자들만 바쁜 게 아닙니다. 그 시장을 움직이는 금융회사, 특히 증권사 일터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코스피 강세 속에서 증권사 일터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증권사 전체 임직원 수가 39,7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거의 4만 명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2014년 3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증권사 직원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주식시장에 돈이 몰렸기 때문인데요. 코스피가 크게 오르고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사 업무도 대폭 늘어난 겁니다. 고객 상담, 투자 상품 관리, 온라인 거래 대응, 리스크 관리와 같은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회사별로 보면 미래에셋증권의 직원 수가 3,47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세 회사 모두 1년 전보다 직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 수는 늘어났는데 증권사 지점은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증권사 국내 점포 수는 710곳이었습니다. 작년보다 32곳 줄어든 건데요. 이제 사람들은 주식을 사기 위해 꼭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계좌를 만들고 주식을 사고 팔고 투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과거에는 지점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는 일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서비스와 데이터 분석과 같은 일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고 있지만 일하는 장소와 방식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같은 금융권이라도 은행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은행 임직원 수는 11만 3,230명으로 1년 전보다 600명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5대 은행에서만 2,400명 가까이 희망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은행은 점포 축소와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직원 수가 줄어드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금융권 안에서도 어떤 산업이 성장하느냐에 따라 일자리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고용인데요. 최근 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사들이 장애인 직원을 채용해 실제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SK행복 나눔재단과 함께 청년 장애인 7명을 디자인과 사무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단순 보조 업무가 아니라 디자인 작업물 제작과 같은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도 장애인 직원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디자이너 직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사내 어학 강의 보조 직무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직원 7명이 출석 확인과 진도율 점검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KB증권 역시 한국철도공사 등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례들이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 고용을 단순히 숫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직무와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증권사 직원 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지만 오프라인 점포 수는 줄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은 디지털 전환과 희망퇴직 영향으로 직원 수가 줄어드는 흐름인데요. 금융권 고용은 이제 단순히 몇 명을 뽑았느냐를 넘어 어떤 일을 맡기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었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흐름은 숫자로만 남지 않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금융회사에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디지털 전환은 점포와 직무 구조를 바뀝니다. 경제를 보면 일터가 보입니다. 그리고 일터를 보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이어서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박서정 아나운서가 준비한 데이터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용시장의 양적 확대 속에서도 정작 일터를 떠나 숨을 고르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명명 방식을 두고 온라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데이터 중심으로 청년층 쉬었음 현상의 실태와 진짜 원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데이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낙인과 실태입니다. 이 최근 한 방송사에서 비경제 활동 청년들을 향해서 사회적 로그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이 취업문은 닫혀 있는데 쉬는 사람만 욕하냐, 로그인한 적도 없다면서 청년 탓으로 돌리는 사회 분위기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반발을 넘어서 통계로 본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실제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30 세대 쉬었음 인구는 팬데믹 직후인 2022년 62만 2천 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이 3년 연속 증가해서 2025년 기준 71만 7천 명을 기록하면서 70만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우면서도 또 쓸쓸한 점이 이 쉬었음 청년이 처음부터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전체 쉬었음 청년 71만 7천 명 중에 무려 83.4%인 59만 8천 명이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8만 5천 명은 최근 1년 이내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취업을 아예 안 하려는 세대가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가 다시 이탈하는 청년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의 최근 1년 내 퇴사 사유를 살펴보면 개인적 사유 외에도 작업 여건 불만족, 임시 계절적 일 종류가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단순 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워라밸, 고용 불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청년들을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밀어내고 있는 현재 고용시장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서정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이 경총은 현재 고용시장이 K자형 그래프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기업이나 상용직 60대 이상의 중심의 고용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 청년들이 주로 진입하는 중소기업이나
임시 일용직 고용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 전통산업의 부진은 장기화하고 있는 반면 일부 특정 산업 중심으로만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사업체 규모별로도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늘었지만 이 중소규모 사업체는 정체 상태입니다. 즉 일자리의 양은 늘었을지 몰라도 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의 미스매치 현상 때문에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네. 현장 청년들이 분노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취업난과 불안정 노동이라는 구조적 현실은 외면한 채 결과만 두고 로그아웃 세대 같은 자극적인 이름표를 붙여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린다는 건데요. 전문가들 역시 청년 고립 문제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낙인과 조롱의 언어로 소비한다면 청년들의 이탈과 고립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을 거라고 우려합니다. 네, 오늘 두 아나운서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 대책이나 구조적인 개선 없이 결과만 보고 낙인을 찍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청년들의 쉬었음은 사회가 이들을 밀어낸 결과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들이 다시 사회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소희 아나운서가 준비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 가져오셨을까요? 네, 요즘 채용 시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 중 하나가요. 바로 중고 신입입니다. 신입 채용인데도 실무 경험자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업들이 이렇게 경력 있는 신입을 찾게 된 배경에는 어렵게 뽑은 신입사원들이 빠르게 회사를 떠나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취업 자체도 정말 어려운데 막상 취업을 해서도 일자리를 빠르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HR 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2025년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신입사원의 1년에서 3년 내 조기 퇴사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과 교육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실무에 적응하기도 전에 인력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네, 예전처럼은 아닌가 보네요. 첫 직장은 오래 다녀야 한다는 인식이 예전에는 되게 많았는데요. 실제로 청년들의 직장 선택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도 첫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근로여건 불만족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더해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조기 퇴사의 주요 원인으로 직무 적합성 불일치를 뽑았습니다. 네, 월급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정말 나한테 맞는지 또 내가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커리어 성장 가능성을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들도 채용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최근 채용된 신입사원 가운데 중고 신입 비율은 평균 35.9%로 나타났는데요. 신입사원 10명 중 3명에서 4명은 이미 다른 회사 경험이 있는 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조직 적응력과 실무 이해도가 어느 정도 검증된 인재를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업에서는 바로 일할 사람을 선호하고 이 청년들은 더 나은 성장 환경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고요. 서로 맞물린 흐름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는 단순 채용을 넘어서서요, 리텐션, 즉 인재를 오래 유지하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보상 강화뿐 아니라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온보딩 시스템 같은 조직 적응 지원이 중요하다고 답했는데요. 결국 신입사원이 회사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람을 뽑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함께 나아갈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는 보여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평생 직장보다 평생 커리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기업이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면 청년들 역시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일터를 찾고 있는 겁니다.
조기 퇴사와 중고 신입 현상은 결국 오늘날 일터의 중심이 조직이 아닌 개인의 성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아나운서와 함께 데이터를 중심으로 의견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해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를 정희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는 인공지능, AI라는 거대한 열풍에 휩싸여 있죠. 이처럼 반도체 칩 하나의 시장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모르는 진짜 설계자가 따로 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AI 반도체 뒤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보이지 않는 손. 오늘의 기업사전은 삼성전기와 함께 시작합니다. 삼성전기의 역사는 끊임없는 혁신과 체질 개선의 역사였습니다. 1973년 설립 당시에는 오디오나 라디오용 부품을 만들었던 회사였는데요. 이후 90년대 PC 시대, 2000년대 스마트폰 부품 시대를 거치며 대한민국 IT 산업의 성장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단순한 가전 부품사를 넘어 전 세계 AI 인프라를 움직이는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완벽하게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진화의 중심에 있는 첫 번째 무기가 바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MLCC, 즉 저층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최근 AI 서버의 전력 밀도가 급증하면서 전류를 제어하는 이 고부가 산업용 부품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 들어 본격적인 가격 인상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과거 호황기 시절 40%를 웃돌았던 삼성전기만의 강력한 수익성 개선 흐름이 재현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삼성전기를 높게 평가하는 진짜 이유는 AI 핵심 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유일무이한 기술력을 가진 인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전력 관련 부품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며 북미 초대형 가전과 테크 제조사들과의 협력 관계를 빠르게 확정해 나가고 있는데요. 단순히 주문을 받아 물건을 만드는 제조사를 넘어 차세대 유리기판처럼 판도를 바꿀 핵심 원천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수익 중심의 제품 체질 개선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실적 눈높이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91% 증가한 4,073억 원으로 추정되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삼성전기를 업종 내 최선 호주로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38% 상향한 220만 원으로 대폭 올리며 주가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기는 반세기 동안 축적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부품 시장에서 당당히 글로벌 1위를 달성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단순히 트렌드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보적인 부품 경쟁력으로 글로벌 테크 생태계를 리드하며 우리 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최고의 전략가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AI라는 거대한 문명적 전환기 속에서 삼성전기가 그려나갈 다음 페이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와인 한 잔과 함께하는 달콤한 여름밤 즐길 준비 되셨나요? 국내 최대 와인 생산지인 충북 영동에서 올해도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제15회
대한민국 와인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영동에서 재배되는 포도로 만든 와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나온 와인도 시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분위기만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 이 대한민국 와인 축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15회 대한민국 와인축제는 6월 11일 목요일부터 14일까지 목요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됩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천 하상주차장에서 열리고요.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영동 지역은 와인의 주재료가 되는 포도의 수확기에 강우량이 적고 또 낮에는 일조량이 많아서 포도 성숙의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표 와인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최적의 토양 조건도 더해져서 영동 포도를 활용한 와인은 그 맛과 향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날 볼 이 축제에서는 수십 개의 와이너리 업체 와인을 직접 시음하고 또 구매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와인 시음뿐만 아니라 와인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나만의 와인을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와인 아카데미가 열리는데요. 영동 와인으로 찾는 나의 취향, 또 영동 와인 하이볼 클래스 이렇게 두 가지 클래스가 진행되고요. 축제 개막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시간대별로 열립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니까요. 특별한 추억 만들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밖에도 와인 경매, 와인 글라스 아트 페인팅, 커스텀 와인잔 꾸미기, 과일꼬치 만들기도 함께 진행됩니다. 와인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볼거리 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6월 12일에는 손비나와 임찬 가수의 개막 축하 공연에 이어서 6월 13일에는 가수 BMK 등이 참가하는 타임슬립 1996 콘서트가 열립니다. 또 매일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버스킹 공연도 펼쳐지고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회전목마도 운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인 축제라서 아이들과 함께 참가하기 망설여섰던 부부들도 함께 참가해서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한민국 와인 축제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분위기에 취하고 싶은 날 있잖아요. 와인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와인에 담긴 향과 이야기, 잔잔한 야경과 음악만으로 색다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올여름의 서막을 소중한 사람들과 충북 영동에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와인 축제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최한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 하나만 들고 외출하는 분들 많으시죠? 결제도 하고 교통카드도 찍고 이제는 신분증까지 휴대전화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확대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도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진짜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 궁금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알쓸정에서는 점점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말 그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디지털 형태로 휴대전화 안에 저장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화면에 사진만 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분증처럼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현재는 주민센터나 공공기관뿐 아니라 은행, 편의점, 병원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도 활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성인 인증을 하거나 은행 업무를 볼 때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실물 신분증은 보여주는 순간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가 한 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모바일 신분증은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대신 성인 인증 정보만 제공하는 식입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관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보안에 대한 관심도 큰데요.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한 대에만 발급이 가능하고 생체 인증이나 비밀번호 인증 등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또 화면 캡처 방지 기술이나 암호화 기술 등이 적용돼 위변조 가능성을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사용 중지 처리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까지 모두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모바일 방식은 비교적 빠르게 사용 중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발급 방법도 예전보다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 있고 IC칩이 들어간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직접 등록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발급 가능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민간 앱 연계와 활용 범위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한계도 있습니다. 기관이나 매장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가능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혼재돼 있고 일부 시스템에서는 실물 신분증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현실적인 변수인데요. 특히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 환경에 따라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꼭 지갑에 넣고 다녀야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휴대전화 안에 담아 사용하는 시대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생활 속 활용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기술이 바뀌면 생활 방식도 달라지는 만큼 앞으로는 지갑 없이 외출하는 모습이 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알쓸정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잡학사전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설계하는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길 바라며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